기술의 발달들이 어떻게 뭐 연극만 공연 예술만 놓고 본다면 어떻게 영향을 줬을까? 아주 간단한 뭐 단적인 예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1차 산업혁명이 생겼을 때 뭐 증기기관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그 전까지의 모든 물리력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힘 또는 마력이라고 하는 것처럼 실제로 직접 힘을 가하는 방식, 그죠? 거기에 우리 뭐 중력이라든지 뭐 이런 걸 지렛대를 활용을 해서 작용 반작용 등을 뭐 이런 물리의 원리를 이용해서 실제로 힘을 물리력을 좀 가하는 방식이었다면 그래서 예전의 극장들은 실제로 도르래에 무대 막이라든지 등등이 다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무대 아래에 있는 뭐 스태프분들이겠죠, 아니면 또 배우분들이나 직접 그 끈을 이렇게 잡아 당기면 무대막이 올라가고 그걸 다시 또 잠궈요. 이게 떨어지지 않게끔 잠그는 방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힘을 들였어요. 이렇게 직접 힘을. 그런 장치가 실제로 부산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억하건대 한 20년 전쯤에는 20년 전이었죠. 20년 전에는 부산 시민회관의 무대 막을 제가 직접 당기면서 공연을 도와줬던 기억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그런 장치가 조금 남아 있었어요. 이게 이제 증기기관이 되면서 힘을 다시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쓰게 되면서 인간의 노동이라고 하는 게 조금 줄어들었죠. 인간이 힘을 써야 되는 거 영역이 좀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제 2차 산업혁명이 들어가면서 전기가 드디어 공급이 되고 전기를 통해서 버튼을 누르면 전기가 공급이 되면서 이 전기가 힘을 발휘해서 이제는 전동식으로 무대에 서 있는 장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게 뭐 불과 얼마 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무대 장치뿐만 아니라 조명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실제로 지금은 연극에서 조명을 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시되고 있지만 예전에는 밤에 공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밤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촛불을 들고 나오면 그것은 사람들이 다 지금은 밤 장면을 공연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이 너무나 당연시되었었고 그래서 주로 빛이 있는 곳에서 다 공연을 했었죠. 그래서 뭐 영국의 우리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극장인 글로벌 극장 같은 경우에는 이 극장이 중간이 하늘 향해 뚫려 있어요. 글로벌 극장은. 그래서 낮에 주로 햇빛을 받으면서 공연을 하고 거기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할 때 줄리엣이 본인의 집으로 들어가서 창가를 내다볼 때는 밤이다라는 설정 때문에 일부러 초를 들고 움직이죠.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공연이 됐었고 지금 이제 현대 극장으로 넘어오면서는 2차 산업혁명과 함께 전기가 나오면서 바로 전기를 통해서 무대 조명을 밝히는 시대가 사실은 왔죠. 뭐 연극을 하시는 분들 또는 공연을 하시는 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나중에는 직접 하나씩 처음에는 이게 직접 하나씩 다 켰었어요. 버튼을 누르거나 또는 페이더라고 하는 것을 옮기면서.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됐을 때는 정보화가 되고 이것이 메모리가 가능한 시절이 되게 됐어요. 그게 바로 3차 산업혁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공연에 수많은 장면들 그리고 그 장면을 표현해내기 위한 조명의 효과들은 그 전까지는 인간이 다 기억해서 이 조명의 밀도나 광량들을 조절을 했다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양들을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인간이 계속 축적한 축적된 정보만 가지고는 힘들었죠. 그래서 이걸 메모리라고 하는 걸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한 장면에서 약 100여 가지, 200여 가지의 조명계들이 동시에 하나의 장면을 위해서 움직이고 빛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생겼죠. 이건 3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래하면서 실제로 그러한 조명 형태가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마찬가지로 조명뿐만 아니라 무대에서도 무대의 운영들도 다 컴퓨터 시스템화 되어서 3차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컴퓨터 시스템화 되어서 이것이 하나의 버튼으로 무대와 조명들이 동시에 움직이는 것까지 되죠. 그럼 이제 과연 4차 산업혁명에는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싶고요. 지금 우리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앞으로 이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제 어디로 나아갈 수 있을지 진짜 궁금하기도 하고 또 약간의 긴장감 그리고 기대감들도 사실 있습니다.
뭐 간단한 또 뭐 예를 든다면 뭐 근래에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4차 산업혁명의 가장 뭐 핵심적인 기술이죠. AI, 그리고 사물 인터넷, 그리고 뭐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뭐 드론이라든지 뭐 요런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현대에는 여러분들도 뭐 가정에서도 사실 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AI 스피커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야 조명 좀 낮춰줘 라고 내가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이 사물이 빛을 낮춰주죠. 색깔까지도 바뀌게 하죠. 예, 현재는 이 기술들을 가지고 이미 각 가정 또는 각 회사에서는 이미 아주 편리하게 상용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예술도 물론 뭐 빠르게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 단계를 또 어떻게 나아갈지는 또 그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고요. 네, 자 이렇게 기술의 발달들은 가끔은 이제 뭐 기존의 것들을 좀 위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기존에 있는 하던 방식을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효율적이면서 좀 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간소화는 아니고 네, 예, 뭐 효율적이면서 좀 더 효과적인, 네, 더 디테일, 더 세밀해지는 영역으로 가는 게 아마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의 영역, 그리고 이 기술 영역을 활용한 예술 활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효율과 훨씬 더 세밀화되는 단계, 예, 그 단계를 저희가 한 걸음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는 제가 이 AI와 예술에 대해서 학생들과 함께 경험해본 창의력, 창조력은 과연 AI와 함께하는 예술 활동들에서는 어떻게 발휘가 될까에 대해서 궁금증을 한번 학생들과 경험을 했었는데요. 그걸 다시 한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이만요. 네, 안녕. 자, 제가 학생들하고 AI와 예술에 관해서 한번 학생들과 만나서 작업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필 올해는 뭐 이것이 또 어쩌면 위기 중에서도 뭐 기회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과 계속해서 대면을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 없었어요. 8번의 교육의 기회 중에서 4번밖에 사실 없었고, 그 이후에 4번은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학생들과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특히나 이 교육이 기술과 함께하는 예술 교육이다 보니까 어쩌면은 그 비대면을 통한 예술 교육의 실험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고민들 또는 학습들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박사님들과 함께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했을 때 학생들이 놀라울 정도로 잘한다를 떠나서 놀라울 정도의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 걸 저희가 발견을 했고, 오히려 그 모습을 저희가 보면서 저희가 사실 좀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학생들을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다 만났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지금부터 AI와 함께하는 창작을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중학생이 대상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일러주고 가르치는 시간을 좀 줄이고, 가급적이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가 길을 찾아 나가면서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좀 했었어요. 물론 전체가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예술활동에서 제일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제일 처음에 어딘가로부터 감흥을 받는다. 네, 오늘 아침에 날씨가 오늘 아침에 날씨 너무 추웠어요. 너무 추우면 과연 내 기분은 어떨까? 이 기분 상태에서 내가 노래를 부른다면, 이 기분 상태를 내가 글로 쓴다면, 이 기분 상태를 내가 그림으로 그린다면 하는 것처럼 어떤 사물 또는 어떤 환경에서 내가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고 그 감흥들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일 먼저 초점을 맞춰서 접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학생들에게 줬던 과제는
그런 거였어요. 수많은 세계 명화들이 있습니다. 세계에 수많은 명화들인데 그 중에서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라고 하는 그림을 저희가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자, 반 고흐가 어느 날 밤에 자기 마을에서 이렇게 밤하늘을 이렇게 보는데 별빛이 우리가 보는 것,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반 고흐가 보기에는 별이 마치 파도 치듯이 이렇게 보였나 보다. 그런 걸 느꼈나 보다. 그래서 반 고흐는 똑같은 하늘을 보면서 본인의 느낌을 그림으로 그릴 때 마치 별이 빛나는 밤에 별들이 마치 요동치듯이 요동치듯이 그리고 마치 파도 치듯이 아주 역동적으로 그려낸 것 같다.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은 이 그림 보고 또 어떤 느낌을 받느냐라고 제가 물었어요. 묻고 나서 학생들의 대답을 단 3가지의 단어로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친구들은 뭐 이뻐요, 또는 무서워요, 어떤 화려해요 등등, 이게 3가지 단어로 각각이 3가지 단어를 다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 3가지 단어를 저희가 바로 또 온라인으로 다 받았죠. 다 받고 나서 학생들에게 다시 한 번 더 2번째 과제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 2번째 과제를 주는 동안에는 학생들에게 하나의 제약을 걸었어요. 그 제약은 단 1분 안에 모든 걸 해결하게 하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 안에. 그래서 이 수업이 전체가 딱 2시간이었는데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제한 시간이 주어지면서 그 제한 시간 안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답이 있는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을 빨리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간만을 저희가 줬었어요. 스스로가 뭐라고 명명할 수 있는. 그래서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의 그림을 보고 아이들이 보내준 3가지 단어, 그 3가지 단어를 저희가 취합을 하고 각자가 생각한 그 3가지 단어를 가지고 하나의 문장을 만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A와 B, C라고 하는 단어가 온다면 뭐 C는 B를 만나서 A로 향했다 등 이렇게 한 문장만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 다시 또 1분을 주면서 한 문장씩이 전부 다 저희 쪽에 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프로그램 하나 더 소개를 했어요. 바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AI로 글을 쓰는 GPT-3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바로 본인들의 기기에다가 다 다운로드를 받게 했죠. 다운로드 받고 나서 그곳에 본인이 쓴 그 문장을 입력하게 했어요. 그리고 실행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한 문단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 문단의 이야기가 나오고 학생들은 본인이 반 고흐의 그림으로부터 받은 3가지 단어, 영감, 그리고 그걸 만든 한 문장, 이걸 다시 AI 프로그램에게 입력을 했을 때 AI 프로그램은 그 문장에서 정말 각기 다른 한 문단의 이야기들을 다 내줬어요. 그래서 한 문단의 이야기들 다시 또 저희가 다 취합을 했어요. 그 한 문단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정말 기가 막히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이 학생들이 직접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의도를 한다고 해서 AI들이 정확하게 그 의도를 간파하고 글을 쓰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직까지 그 정도의 기술로 발전된 건 아니니까요. 지금 현재까지의 단계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그걸 조합하는 정도, 연산하는 정도가 사실은 현재 글쓰기 프로그램의 현재까지의 한계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많은 한 문단들의 글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AI가 써준 이 한 문단의 글로 다시 본인이 그 글에서 얻는 느낌들을 한번 생각하게 했어요. 1분간. AI가 써준 AI는 국내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다분히 그 빅데이터의 정서적인 내용들은 전부 다 서양 사회에 가장 적합한, 서양 사회에 어울리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메리라든지 로버트라든지 이렇게 외국인들의 이름,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잘 가지고 있지 않은 환경적인 배경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뭐 다이아몬드 브릿지 또는 어디에 뭐 이런 게 좀 있어. 어떤 펍에 갔는데 뭐 등등에 대한 것들. 이걸 입력하는 학생들이 미성년이
미성년이었는데 AI는 미성년인지 아닌지는 자신들은 전혀 모르는 거죠. 예, 그것도 다음 단계가 아마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뭐 AI도 미스라기보다는 만들고 그 다음에 AI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조금 모자라는 점, 좀 더 발전을 해야 되겠다는 점도 발견하는 좀 기회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문단들 아이들이 다시 읽고 1분간 그 AI가 써준 글에 대한 영감을 또다시 받아요. 처음에는 반 고흐가 준 그림으로부터 아이들이 영감을 받았고, 다음에는 아이들이 본인들의 영감을 AI에게 던져줘요. 그러니까 AI가 다시 아이들에게 전혀 새로운 얘기를 다시 또 던져줘요. 이제는 아이들이 뭘 하냐면 그 AI가 던져준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정서적 느낌을 또다시 한 번 더 받아요. 변환을 또 하는 거죠. 이 느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과제가 또 나갑니다. 그게 바로 AI로 작곡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AI로 작곡하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바일 기기 또는 스마트 기기 또는 등을 스마트한 PC 등을 통해서 다운받게 했어요. 아주 빠르게 다운받고 거기에다가 바로 아이들이 그 생각하는 그 느낌을 음악적으로 흐밍으로 표현하게 했어요. 아주 신나는 거면은 뭐 이렇게 한다든지, 제가 노래는 잘 못합니다. 그리고 아주 슬픈 내용이라고 느꼈으면 또 슬픈 듯이 넣었어요. 흐밍을 넣으니까 이 AI 음악 작곡 프로그램이 또 거기에 맞게끔 다시 또 음악을 작곡을 또 해줘요. 내가 느낌을 받았는데 작곡을 해주는 건 또 AI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또다시 아이들에게 또다시 과제가 하나 더 나갑니다. 뭐냐면 AI가 작곡해준 음악을 또 들어요. 계속 주고받죠. AI와 학생들이 AI가 작곡해준 음악을 들어요. 이제는 그 음악에 맞춰가지고 로봇에게 동작을 만들게 합니다. 네, 휴머노이드 로봇을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또 다운받게 해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음악에 맞춰서 마치 안무를 짜듯이 무용을 하나를 만들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동작을 해서 이 음악에 맞춰서 어떤 리듬, 어떤 템포, 그리고 어떤 정서적 느낌으로 이 로봇을 움직일까, 또 그 안에서 로봇이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가, 내가 의도한 대로 로봇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또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는가를 한번 경험해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제 결과물이 반 고흐가 그렸던 하나의 그림, 반 고흐가 봤던 밤하늘로부터 그렸던 그림, 그리고 현재 아이들이 계속 AI에게 던져주고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는 또 음악, 그 음악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시 또 안무를 하고, 이 안무를 한 것은 최종적으로 로봇을 통해서 발표를 해요. 네, 수많은 변화들이 막 중간에 일어납니다. 이 변화 속에서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너무 흥분된다는 얘기를 좀 했었어요. 왜 흥분된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마치 게임을 하듯이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창조 하는 이 예술 활동들, 이 친구들이 이렇게 맛을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늘 수학처럼 하나 더하기 하나가 2가 되는 문제를 풀고 있었던 친구들이 지금은 정서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정서적인 이야기를 AI가 받아들이고 다시 나에게 정서적인 걸 다시 던져주고, 이 정서적인 걸 다시 또 내가 어떤 음악적 형식이나 또는 로봇의 움직임을 통해 안무를 짜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이 AI 프로그램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익히는 거나 그 기능의 한계들을 또 느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AI를 통해서 창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판단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고 선택도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이고, AI를 활용해서 얼마나 더 다양한 창작의 활동들을 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무척 빠르게. 그리고 이 수업이 끝났을 때 사실은 우리 많은 박사님들하고 사실 조금 놀라운 발견들을 좀 하게 됐는데, 충분히 가능하구나. 그리고 아이들은 오히려 지금의 저의 세대들보다 훨씬 더 사고가 열려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 기기들을 활용하는 능력들이 이미 학습이 엄청나게 많이 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것도 이미 하다 보니까 올 한 해는 뭐 익숙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으면서 내가 자유롭게 사고하는, 그리고 그것이 옳고 그름은 나중의 문제, 이거 오히려 정답이 있진 않지만 본인이 원하는 대로 AI를 계속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학습을 하는 시간이 됐었습니다.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예술가 분들도 사실은 이 AI를 활용한, AI 프로그램들을 활용한 다양한 예술 활동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당장에는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저희가 컴퓨터를 배울 때 도스부터 우리 했었던 친구들이 윈도우로 넘어오면서 이미 컴퓨터의 언어 체계나 시스템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윈도우로 넘어오더라도 그 원리들을 가지고 응용을 해서 코딩까지 더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지금 단계의 AI로 나와 있는 프로그래밍들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 수 있는 게임처럼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한번 결과물들을 만들어 보는 것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에게도 아주 훌륭한 좀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AI와 예술이 함께 공존하는 시대가 아닐까. 그리고 예술가들은 향후에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AI라고 하는 그 말을 말 등에 타서 어떻게 고삐를 잘 쥐고 방향을 잘 만들어내서 잘 달리게 할 것인가가 이제 우리의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2021년도에는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은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예술은 아직도 코로나가 종식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그리고 AI 그 외의 주력 기술들이 어쩌면은 문화예술의 위기 속에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도구가 되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2021년도에는 좀 더 성장한 모습으로 예술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 기술의 발달들도 좀 더 많은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야, 내 38분 했다. 됐다.